억만장자들의 몰락 화려함, 뒤에 감춰진 진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옥에서 썩어가고 있는 17명의 억만장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17명이나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렇게 많은 억만장자가 감옥에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들은 한때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지만 이제는 과밀한 감옥에 갇혀 차가운 감옥 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 억만장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어쩌다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쩡마이란입니다. 쩡마이란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하나인 VNCB의 설립자이자 회장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베트남의 철의 여인으로 불리며 존경받는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성공 뒤에는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때 베트남의 경제를 이끌던 인물로 존경받았지만 결국 제 욕심이 저를 망쳤습니다. 쩡마이라는 은행에서 수십억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2012년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3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감옥에서 복역 중입니다. 쩡마이란의 몰락은 베트남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업 세계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인공은 바로 바박 잔잔입니다. 그는 이란에서 태어나 터키 시민권을 취득한 사업가로 한때 이란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석유 거래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저는 이란을 구한 국가 영웅입니다. 서방의 제재를 피해 이란의 석유 자금을 조달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잔자니는 실제로는 이란 정부의 돈을 횡령하고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2013년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2016년에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현재까지 형 집행이 연기된 채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잔자니의 사례는 권력과 불의가 만연한 사업 세계에서 성공과 몰락이 얼마나 쉽게 교차하는지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보석 세계의 어두운 이면을 들여다볼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니라브 모디는 인도 출신의 다이아몬드 거물로 한때 세계적인 부호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입니다. 그의 성공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는 유명 보석 브랜드인 파이어스타 다이아몬드의 창립자로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을 상대로 수백만 달러짜리 다이아몬드를 판매하며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의 다이아몬드는 품질과 디자인으로 유명했습니다. 저는 다이아몬드의 매력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성공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모디는 2018년에 은행 사기 및 돈 세탁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의 다이아몬드 제국은 곧 파산했습니다. 그의 사업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현재 인도 정부에 의해 국제적으로 수배 중이며 그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모디의 이야기는 눈부신 성공 뒤에 감춰진 탐욕과 부패가 어떤 결말을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이번에는 마약 세계의 악명 높은 인물 엘 차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엘 차포는 그의 잔인함과 교활함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의 이름은 공포와 경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멕시코의 악명 높은 마약 카르텔 시날로아 카르텔의 수장으로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마약 밀매상 중 한 명으로 꼽혔습니다. 시날로아 카르텔은 그의 지휘 아래 전 세계에 마약을 공급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멕시코와 미국을 오가며 수십 년 동안 코카인 밀매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그의 조직은 마약 밀수의 정교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의 잔혹함과 대담한 탈옥으로 전 세계에 악명을 떨쳤습니다.
엘차포는 2번이나 교도소를 탈출하며 그의 전설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화려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엘차포는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엘차포는 여러 차례의 체포와 탈옥을 반복했지만 그의 운명은 결국 감옥에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2016년에 멕시코에서 체포되어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되었습니다. 그의 체포는 국제적인 협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2019년에 미국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현재 미국에서 가장 삼엄한 보안을 자랑하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의 수감 생활은 철저한 감시와 제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엘차포의 몰락은 범죄 세계에서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라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법과 정의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억만장자 이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배경 설명으로 시작해 성공 스토리를 통해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범죄 혐의로 인해 결국 체포되었고 현재는 현재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억만장자 이름의 몰락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범죄 예방의 중요성과 정의 구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억만장자 이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배경 설명으로 시작해 성공 스토리를 통해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범죄 혐의로 인해 결국 체포되었고 현재는 현재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억만장자 이름의 몰락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범죄 예방의 중요성과 정의 구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감옥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이한 17명의 억만장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한때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렸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손에 쥐었던 이들은 이제 차가운 감옥벽 안에서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삶은 이제 먼 기억 속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억만장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몰락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적인 결과일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흥미로운 가십거리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뭔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일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이들의 이야기가 성공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이란 단순히 부와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대한 부와 권력을 손에 넣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감옥에 갇힌 이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씁쓸한 교훈을 남깁니다. 진정한 성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억만장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요? 개인 제특이, 황금병이, 이름을 딴 고층 건물을 갖는 것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엄청난 부를 소유하는 것이 항상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3명의 억만장자들이 어떻게 절대적인 권력에서 완전한 파멸로 이어졌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약왕, 거물 사업가, 그리고 한때 브라질 경제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사람까지 이들의 이야기는 권력과 부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악명 높은 마약왕 호아킨 엘 차포 구즈만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은 영화에 나오는 악당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엘 차포는 멕시코의 시날로아 카르텔의 수장으로서 마치 아마존에서 책을 주문하듯 너무나 쉽게 미국 전역에 코카인, 헤로인 그리고 마리화나를 밀반입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십억 달러, 아니 수백억 달러 규모의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약계의 제프 베조스였습니다. 단, 더 많은 터널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엘 차포의 터널은 그냥 구덩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어컨, 조명, 심지어 오토바이까지 갖춘 완벽한 지하 고속도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서도 2번이나 탈출했습니다. 한 번은 세탁 카트에 숨어서 또 한 번은 오토바이를 탄 채 터널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쯤 되면 거의 인상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모든 제국과 마찬가지로 엘 차포의 마약 왕국도 무너졌습니다. 그는 2016년에 마침내 체포되어 미국으로 송환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그는 콜로라도 주의 한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으며 아마도 더 이상 탈출할 터널을 파지 못할 것입니다. 엘 차포의 이야기는 범죄가 결코 수지 맞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전 세계 정부의 표적이 된다면 말입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연차는 누구냐고요? 그는 신발 사업으로 큰 돈을 번 자수성가한 사업가였습니다. 맞습니다. 신발 사업 말입니다. 그는 나이키와 같은 대기업에 신발을 납품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신발계의 마이클 조던이었습니다. 단 농구공 대신 공장을 가지고 있었죠. 박연차는 사업적 성공을 발판 삼아 정치계에도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는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에게 막대한 돈을 기부했고 그 대가로 사업상의 특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연차의 행운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08년 그는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스캔들은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고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박연차 자신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발 거물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박연차의 이야기는 부패가 얼마나 쉽게 성공을 후발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아무리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Chapter 3. 이케이 바티스타 광산 거물의 추락. 마지막으로 브라질의 사업가 에이케 바티스타의 이야기입니다. 한때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으로 여겨졌지만 그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바티스타는 광산 및 에너지 분야에서 사업을 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담한 사업가로 명성을 얻었고 한동안 그의 전략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티스타의 회사들은 브라질 주식시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가 되었고 그는 호화로운 생활 방식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호화요트, 맨션, 심지어 자신의 개인 제트기를 여러 대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바티스타의 제국은 부실한 기반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의 회사들은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했고 그의 사업 거래 중 다수는 나중에 사기로 밝혀졌습니다. 2010년대 초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바티스타의 제국은 급속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회사들은 파산 신청을 했고 그의 개인 재산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었던 바티스타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티스타는 또한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어 뇌물 및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수십 년 동안 감옥에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바티스타의 이야기는 탐욕, 부패,
그리고 오만함이 얼마나 쉽게 파멸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예시입니다. 교훈? 절대 억만장자가 되지 마십시오. 특히 터널을 파거나 신발을 팔거나 브라질에서 광산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억만장자들에게 내려진 형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팝콘을 먹으면서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는 것이 더 재미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는 것만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억만장자의 이야기도 더 흥미로울 것입니다. 진반괴트. 진반괴트는 베트남의 비즈니스 및 금융세계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사업가로서 명성을 얻었지만 주식 조작과 금융 사기와 관련된 스캔들로 악명 높아졌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진반괴트는 1990년대 후반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한 후 부동산 분야에 진출하여 빠르게 자신의 사업 제국을 구축했습니다. 그의 지도해 FLC 그룹은 다양한 분야의 대기업으로 성장하여 부동산 프로젝트, 고급 리조트, 골프장, 심지어 대나무 항공사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괴트의 지휘 아래 FLC 그룹은 급격히 성장했으며 베트남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진반 괴트의 재산은 약 20억 달러로 추정되며 대부분의 재산은 FLC 그룹의 주식과 주요 부동산 개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성장 뒤에는 주식 조작과 의심스러운 금융 관행이 많았습니다. 진반 괴트의 경력은 2022년에 주식 조작과 금융 사기 혐의로 불거졌습니다. 특히 그는 법적으로 요구된 정보 공개 없이 FLC 그룹의 주식 1억 7,500만 주를 매도하여 베트남 주식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2022년 3월, 괴트는 FLC의 주식 1억 7,500만 주를 적절히 공개하지 않고 매도하여 주식 가격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스캔들이 공개된 후 진반 괴트는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FLC 그룹 주주들에게 큰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결국 그는 2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피해자들에게 손실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Jinban Quet's wealth grew at an astonishing rate. Many began to question the legitimacy of his financial practices. Whispers of dubious transactions and hidden accounts started to circulate. People wondered, how could one man accumulate so much so quickly? The stock manipulation scandal was the tipping point. Evidence surfaced showing Jinban's involvement in artificially inflating stock prices. Investors were left in disarray, realizing the extent of the deception. It became clear that Jinban's empire was built on a foundation of lies and deceit. The authorities finally caught up with Jinban Quet. He was arrested and brought to trial. The courtroom was packed, the air thick with anticipation. After a lengthy trial, Jinban was found guilty on multiple charges. His downfall was as swift as his rise, marking the end of an era. 프라카시 힌두자는 부유한 힌두자 가문의 가장 중 한 명으로 수십 년 동안 호화롭고 강력한 삶을 누리다가 심각한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힌두자 가문은 정보 기술에서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강력한 산업 제국을 구축했으며 그들의 순자산은 약 2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나 2023년 프라카시의 명성은 노동자 착취와 관련된 대형 스캔들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스위스의 한 호화저택에서 프라카시와 그의 아내, 아들, 며느리는 인도에서 데려온 가사 노동자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더 나은 삶을 약속받았으나 대신 가혹한 현실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의 여권은 압수되었고 빌라에 갇혀 하루 18시간씩 일하며 적은 급여를 받았으며 급여는 스위스에서 접근할 수 없는 인도 은행으로 송금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두려운 분위기 속에서 지냈으며 때로는 기본적인 생활 환경조차 갖추지 못한 채
지하실에서 자야 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는 힌두자 가족이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결국 이 혐의는 기각되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노동 착취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프라카시와 그의 가족에게 각각 4년에서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변호팀은 프라카시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관대한 처벌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당국은 향후 처벌 가능성에 대비해 가족의 자산, 특히 귀중한 보석을 압수했습니다. 이는 한때 스위스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던 억만장자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프라카시 힌두자의 이야기는 법망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던 또 다른 억만장자의 사례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왕으로 알려진 창펑 샤오는 법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또 다른 인물로 결국 법의 추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펑 샤오는 암호화폐 세계에서 거물로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창립한 사람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약 430억 달러의 재산을 가진 자오자오는 부를 창출하는 대가로 불립니다. 그러나 그의 범죄는 폭력이나 착취와는 관계가 없으며 대신 위험하고 규제가 부족한 암호화폐 산업에서 법망을 피하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CZ의 문제는 미국 당국이 바이낸스가 테러 조직과 연관된 의심스러운 거래를 막지 못해 자금 세탁 방지 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의 규제 준수에 대한 유명한 무관심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팀에게 허락을 받기보다 용서를 구하는 게 낫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철학은 미국 검사들이 3년의 징역형을 권고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그의 행동이 글로벌에 미친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그의 협조를 인정하면서도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시제제브는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되었지만 암호화폐 세계에서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그는 바이낸스 CEO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회사 이사회에 있는 밀접한 동료들을 통해 여전히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낸스는 여전히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110년형을 선고받은 앨런 스탠포드는 2000년대 초 금융세계에서 성공과 명망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인물의 비극적인 끝을 맞이했습니다. 앨런 스탠포드는 안티구아의 스탠포드 국제은행을 설립한 창립자로 많은 이들이 꿈꿀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개인 제트기, 호화로운 요트, 심지어 크리켓 팀까지 소유하며 자신의 은행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제국으로 성장시켰고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전 세계 고객들을 유치했습니다. 안티구아 섬은 사실상 그의 놀이터가 되어 그는 화려한 이벤트를 주최하고 정치인 및 유명 인사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외관 뒤에는 20년 이상 지속된 70억 달러 규모의 폰지 사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스탠포드는 투자자들에게 가짜 예금 증서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며 그들의 돈이 카리브해에서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새로운 투자자의 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며 고전적인 폰지 사기를 벌였던 것입니다. 2009년 사기가 폭로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저축과 투자를 잃었습니다. 2012년 AUS 법원은 스탠포드에게 110년형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금융인에게 내려진 가장 가혹한 형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재판 동안 스탠포드는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사건을 전 세계적인 음모로 돌렸고 이에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런 반항이 형량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74세의 나이로 스탠포드는 한때 누리던 호화로움과는 거리가 먼 고급 보안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거의 60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의 많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속임수로 만들어진 비극적인 이야기이며 금융제국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스탠포드의 폰지 사기는 수천 명의 삶을 파괴했지만 적어도 그는 터널을 파거나 자살자로부터 벗어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 남자의 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라자 라자라트남은 월스트리트의 악명 높은 내부자 거래자로 금융세계가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갤런 그룹의 창립자인 라자라트남은 7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는 헤지펀드를 운영하며 방대한 인맥, 날카로운 통찰력, 거대한 수익을 추구하는 본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FBI가 대규모 내부자 거래를 적발하면서 그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라자라트남은 여러 명의 정보원 네트워크를 이용해 기업에 대한 기밀 정보를 얻어 주식 시장에서 부당한 이점을 챙겼습니다. 그의 행동은 그를 14건의 사기 및 음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만들었고,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내부자 거래 적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2011년 그는 내부자 거래로 11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월스트리트에서 내려진 가장 긴 형벌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장 잘 연결된 트레이더들도 법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8년의 형을 마친 후 라자라트남은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두 사건은 금융세계에서 권력과 부, 명망의 유혹이 탐욕과 범죄에 의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존 카프르는 인시스 테라퓨틱스의 창립자로 미국의 오피오이드 위기를 촉발시킨 제약 스캔들의 핵심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의 회사는 전형적인 제약 기업과는 달리 의사들에게 펜타닐 스프레이를 처방하도록 뇌물을 제공하는 비밀스러운 전략을 통해 건설되었습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강력한 마약을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과 뒷돈이 오피오이드 전염병을 촉발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전염병은 수많은 미국 가정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카프르의 몰락은 연방당국이 회사의 활동에 대해 범죄 수사를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인시스는 의사들에게 더 많은 양의 중독성 약물을 처방하도록 압박했고, 이는 남용과 과다 복용 사망을 초래했습니다. 2020년 카프르는 오피오이드 위기에 대한 그의 역할로 5년 6개월형을 선고받으며 제약업계에서 오피오이드 위기로 인해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은 첫 번째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6월 카프르는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 교도소 인구에 미친 영향으로 자택 감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후이친, 중국의 억만장자는 몰락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한때 홍콩과 뉴욕 사이에서 호화로운 삶을 살던 후이친의 화려한 외모는 복잡한 사기 네트워크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개의 가명을 사용하여 당국을 속이고 자신의 자산을 숨겼습니다. 친은 또한 정치적 기부 사기를 조직하여 미국 정치 후보들에게 기금을 전달했으며, 이는 엄격한 선거 자금법을 위반한 행위였습니다. 게다가 친은 가짜 신분과 이름으로 불법적인 영주권을 신청하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500만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이 자금의 일부는 맨해튼의 고급 아파트 구매에 사용되었지만 그의 사기 활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이주하여 허위 정보를 사용해 운전 면허증을 불법으로 취득하고 신분을 숨겼습니다. 친의 사기 네트워크는 2023년에 연방 수사관들에 의해 밝혀졌고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2024년 3월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에서 7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형을 마친 후 그는 중국 외의 다른 나라로 추방될 예정입니다. 친의 몰락은 부패와 사기에 의해 일어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속임수로 제국을 건설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자베스 홈즈는 실리콘밸리의 스타에서 죄수로 변한 야망 있는 기업가의 드라마틱한 몰락을 보여줍니다. 홈즈는 스탠포드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2년 만에 첫 번째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2016년까지 그녀는 80가의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03년에 그녀는 빠른 혈액 검사 장치를 생산하는 테라노스를 설립했습니다. 이 기술은 빠르게 인기를 끌었고 2015년까지 테라노는 거의 90억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홈즈는 세계에서 가장 젊은 여성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포브스는 그녀의 재산을 45억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창업자가 아니라 홈즈는
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시대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녀의 낮은 목소리와 검정 터틀넥, 스티브 잡스와 비교되는 이미지는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루퍼트 머독과 레리 앨리슨 같은 주요 인물들이 테라노스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PR 뒤에는 어두운 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테라노스의 혈액 검사 장치는 약속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환자들은 암과 HIV 같은 질병에 대한 잘못된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년 동안 홈즈는 철저하게 정보를 통제하며 회사 내의 내부 고발자들을 위협하고 침묵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기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때마다 회사의 리더십은 즉각적인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대대적인 스캔들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인 존 캐리 루가 회사의 사기 행위를 폭로하면서 밝혀졌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을 때 테라논은 거의 10억 달러의 투자금을 소진한 상태였습니다. 회사는 급격히 붕괴되었고 홈즈는 사기와 음모 혐의로 여러 차례 기소되었습니다. 2022년 그녀는 연방교도소에서 1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4억 5,200만 달러를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루퍼트 머독을 포함한 많은 피해자들은 아직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토마스 곽은 권력, 명성, 그리고 10억 달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홍콩의 최대 부동산 회사인 Sun Hung Kai Properties의 공동 회장으로서 그는 거의 모든 것을 손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곽 같은 억만장자에게는 호화로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즈니스 거래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홍콩의 최고 공직자인 라파엘 후이에게 110만 달러를 뇌물로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높은 건물을 쉽게 지을 수 있었지만 곽은 성공을 향한 지름길로 홍콩의 가장 강력한 공직자 중 한 명에게 뇌물을 주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뇌물의 문제는 지름길이 아니라 바로 감옥으로 가는 빠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2014년 곽은 뇌물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십억을 가지고 있었지만 곽은 여전히 정부 공직자들로부터 더 많은 권력과 지원을 원했습니다. 그의 동료인 라파엘 후이는 7.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곽은 자신의 부가 법적 결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2019년까지 3년을 복역한 후 풀려났습니다. 호화로운 저택에서 감방으로의 전환은 어려웠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석방된 후 곽은 여전히 고층 건물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동산 산업에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감옥에서 썩고 있는 17명의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억만장자가 가장 인상 깊었나요? 그들의 사기와 뇌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우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 최신 영상을 받기 위해서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